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험을 보고 지금 남으신 학생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험이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아주 쉬웠어요? 예, 대부분 친숙한 제시문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쉽게 적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문제는 조금 까다롭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푸신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 출제를 했고 어떻게 핵심을 잡아내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 1의 1번 제시문을 보시면 영어 제시문이었죠. 주로 현실의 이 가상현실을 부과한 이 증강현실이라는 개념은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문은 조신의 꿈이라고 하는 승려 이련이 쓴 글인데요. 이 두 가지가 다 현실과 그 다음에 가짜 현실이죠. 이 가상 비현실 세계를 대비를 시키는데 첫 번째의 경우에는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 스님이 꾸었던 꿈과 그 다음에 본인이 구도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지향성과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현실 세계라는 것이 이쪽에서는 증강현실, 이쪽에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 현실 세계에 대하여 비현실 세계가 갖는 의미를 논하라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현실 세계를 좀 더 편하고 손쉽게 느낄 수 있도록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 꿈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탐욕이라든가 어떤 허무함, 부덕함을 스스로 깨닫고 다시 현실 세계의 구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시면 여러분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문 1의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제시문은 익숙하신 카프카의 변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제시문은 읽으셔서 암울한 느낌을 가지셨겠지만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소외감, 직장이나 가정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아주 짧은 구문이지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시문은 역시 비슷한 주제인데요. 자코메티라는 작가의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현대인의 초상을 이 작품 속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독이라든가 불안한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평론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제시문 다의 카프카와 제시문 라의 자코메티 작품에 나타난 현대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비교하라 라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답이 나오겠지만요. 첫 번째 변신에서는 이 물질을 중시하는 산업사회에 개인들이 느끼게 되는 어떤 소외감, 두 번째는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 어떤 사회와 단절되고 개인으로서 홀로 남아있는 개인으로서 느끼는 불안감, 고독감을 가진 그런 개인들의 모습들을 그려내는 것으로 답을 쓰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예, 문제 3의 첫 번째 제시문은 아까 나왔던 이 자코메티와 관련된 글이죠. 그 제시문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문이 아마 약간 내용은 어려우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존과 본질에 관한 사르트르의 글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역시 이것도 교과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를 꼼꼼히 다양한 교과서들을 많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특히 사르트르의 글과 관련해서요. 문제는 제시문 라에 나타난 인간의 문제를, 자, 여기 라에서 나타난 현대 산업사회에서 고독하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문제를 사르트르가 어떤 식으로 처방을 해 주었는가에 관한
답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이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각자가 주체로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그 고독감이라든가 불안감들을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인간이 당신이 살아가야 할, 우리 현대 인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처방을 해주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쓰시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역시 이 사르트르의 제시문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께 친숙한 이 매트릭스 영화를 논한 평론의 발췌문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와 관련된 글을 보시면 여기 주인공인 진짜 인간 네오가 이 가짜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인간다움을 느끼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의 철학자가 이 사르트르죠. 사르트르가 가지고 있는 대자 존재로서 어떤 인간이 타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는 자기다움, 인간다움 이런 개념들을 네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마에서 논한 실존과 본질의 관계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제시문에서 보신 문장,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장이 바로 아까 나왔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상황에 맞서는 그런 존재로서의 진짜 인간의 모습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 네오를 분석할 때 언급을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인문 2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 역시 친숙한 존 롤즈의 정의론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교과서에는 부분적으로만 많이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평등이라든가 불평등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 조금 어려웠죠. 원래 롤즈의 철학이 어렵습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서 두 번째 제시문은 이 정약용 선생의 전론이라고 하는 토지를 어떻게 소유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글과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 첫 번째 롤즈의 글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에 평등한 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있고, 여기서는 토지 문제죠, 그죠? 토지를 어떻게 평등하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핵심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문제를 보시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 논의하고 있는 평등과 불평등이죠, 그죠?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일단 두 번째 글은 첫 번째에 비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분배, 경제적인 평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사회주의적인 양상인데요. 반면에 롤즈의 글은 기본적으로는 자유를 강조하면서 그 범주 안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적인 자유주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약용 선생은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협동농장식의, 이것도 역시 사회주의적이지만 그렇게 갈 경우에는 폐단이 있다. 어떤 폐단? 일을 안 하는 사람도 같이 나눈다는 것은 불공정하다. 따라서 일을 하는 분량에 따라서 생산물을 나누자라고 하는, 차등화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의 글에서는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한 것에 따라서 나눠야 되니까 인센티브 개념으로서 불평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첫 번째의 경우에는 뭐 철학적인 주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자유주의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들을 밝혀내시는 것이 이 답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문
2의 문제 1번의 2는요. 역시 정약용의 전론과 그 다음에 별도의 제시문을 따로 붙여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보기에 나타난 제시문은 신문 기사에 보도가 된 건데 역시 교과서에 실린 글입니다. 이스라엘의 협동 농장인 기부츠라고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쇠퇴하고 있다. 이 기부츠의 특징은 정약용의 여전론 개념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토지 분배 제도인데, 자 그러면 문제가 제시문 나의 저자의 관점에서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죠. 다음 보기의 기사에 나타난 기부츠의 변화를 평가하라. 그러면 정약용 선생께서 살아서 이 기부츠의 기사를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겠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셨겠죠, 그죠? 정약용 선생은 이미 사회주의, 순수한 사회주의로 갔을 때, 완전한 평등, 공정한 분배로 공평한 분배로 갔을 때는 인간의 본성과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무언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밝혀주시기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유에 관한 참화설과 또 잘 알려진 간디의 소박한 삶을 언급한 이 그 두 가지 글을 가지고 소유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소유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시오라고 했죠. 공통점은 뭐 기본적으로 이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약간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이쪽에서는 빌려 쓴다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죠. 세상사 모든 것은 잠깐 빌려 쓰고 다 돌려주고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참화설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간디의 오두막에서는 조금 더 상세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유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뭐 창의성을 억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는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문제 3의 경우에는 약간의 계산 문제입니다만 이 도표가 좀 복잡한 것 같아도 A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B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이 소득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캐치하셨겠지만 전부 합하면 100입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0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비율과 숫자를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부모 세대가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녀 세대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대각선을 보시면 부모가 상류층일 때 자식이 상류층일 비율이 100명에 15명이라는 얘기죠. 자, 중류층들끼리는 15명, 하류층들끼리는 40명. 그죠? 이 대각선 숫자가 중요합니다. 자, B국의 경우에는 그 숫자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뜻 눈으로만 봐도 B국에서는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이 잘 안 일어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길게 나와 있지만 결국 A국과 B국 각각 세대 간 사회계층 구도의 이동성을 평가하라. 평가라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쉽고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답만 쓰면은 높은 점수를 못 받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대각선의 숫자들을 합해서 다 비율이니까 합해서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근거로 제시를 하시면 거의 완벽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첫 번째 섹션에서는 100분의 15 더하기 15 더하기 40, 70이죠. 그리고 B국의 경우에는 95입니다. 그러면 B국에서는 95% 정도의 세대는 사회 이동성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대단히 이동이 어려운 국가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반쪽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것과 비교를 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소득 불평등 정도와 어떤 이동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게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는 없지만 이것만 가지고 볼 때 A국은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고 B국은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B국이 계층 이동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 정도는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도표와 그래프를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쉬운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의 계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에 있고요. 중위소득,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딱 중간값이죠. 1등부터 꼴등까지 놓고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값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고요. 또 동시에 불평등의 정도가 증가하면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 간의 차이가 커진다.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자, 이 평균 소득을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약간 복잡하죠. 자, 평균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단 A국만 가지고 저희가 물어보기 때문에 A국 부모 세대는 다 합하면 상류층이 20%고 중류층이 25%고 하류층이 55%입니다. 그 다음에 횡으로 합하면 자녀 세대죠. 상류층이 25%고 중류층이 30%고 하류층이 45%입니다. 이 비율은 나왔으니까 이제 평균 소득을 계산할 때 가정에 의해서 5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이 정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5천만 원이 20%고 2천만 원이 25%고 1천만 원이 55%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한 부모 세대의 평균 소득은 2.05 천만 원. 뭐 단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05가 나왔고요. 자녀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2.3 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평균 소득의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 두 가지 수치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값이죠. 중위소득 가장 가운데 값은 부모 세대의 경우, 자 여기 비율을 보세요. 20%, 30, 25%, 55%죠. 자, 중간값이니까 50번째 잘 사는 사람 또는 50번째 못 사는 사람 순서를 찾아내면 되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안에 들어있겠죠. 이 안에 들어있으면 그 집안의 그 세대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1천만 원. 그죠? 하루층은 1천만 원이라 했잖아요. 자, 반면에 자녀 세대의 경우에는 25%, 30%, 45%인데 하류층에는 45%니까 중간값이 여기 안 들어있겠네요.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가정에 의해서 2천만 원. 자, 그러면 중간 소득값은 부모 세대는 1천만 원이고 자녀 세대는 2천만 원이죠. 자, 그래서 2.05 빼기 1.0, 그 다음에 2.3 빼기 2.0으로 계산하면 각각 부모 세대는 1.05 천만 원, 자녀 세대는 0.3 천만 원이 됩니다. 자, 아까 문제에서 불평등의 정도가 증가하면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 간의 차이가 커진다 그랬습니다. 어느 세대가 더 큽니까? 부모 세대가 더 크죠. 그래서 자녀 세대로 갈수록 이 값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녀 세대의 불평등의 정도가 해소가 됐다, 줄어들었다라고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약간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뭐 논리적으로 이 정도 추론은 금방 해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례들을 가지고 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화여대 논술을 준비를 하실 때 다양한 고전이라든가 양서들을 읽으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까 앞서 보셨듯이 대부분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지만요, 많은 교과서 발췌문들은 제시문들이 짧게 나와 있어서 저자들이 원래 했던 얘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시기 위해서는 고전이라든가 좋은 글을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많은 글을 읽고 이제 비교하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관점 말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에세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글을 썼는데 어떤 의도에서 썼을까를 추론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런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또 유사한 주제의 글을 읽고 서로 다른 개념들, 키워드를 찾아내서 그 키워드들을 서로 매치시키고 비교해보고 무엇이 같은지 다른지를 찾아보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게 이제 반복적으로 답안들을 작성을 해 보실 텐데요. 대부분 기출 문제를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훌륭한 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안 나온 데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잘못 짚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주로 교과서를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이미 다른 학교나 또는 이화여대 이전의 시험에 이미 다 나온 제시문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제시문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묻는 질문들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글을 찾아 헤매시기보다는 기출 문제들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어법이라든가 또 표현 자체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되게 이제 수만 명이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채점하시는 선생님들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500매, 1000매 이렇게 하면요 눈이 어질어질해서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럴 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게 횡설수설해서 쓰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점하시는 분이 눈이 어지러울 테니까 나는 분명하고 깔끔하게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분량들이 오늘 써보셨겠지만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넘어서지 않는 게 좋고 또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작성하시는 훈련들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시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핵심 개념들 적을 때는 뭐 한 두세 가지, 많을 때는 대여섯 가지 될 텐데요. 그것들을 그 키워드들을 빨리 잡아내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년 저희들이 반복하는 그런 팁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올해에도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시고 또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내년에 여러분들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